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이 투자 환경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금리가 높아지고 물가가 올라가고 탈세계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기존 투자 문법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투자금융부 서영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 주제가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투자 전략인데 어떤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다는 거죠? 혹시 그 대완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완화요? 네. 네. 어떤 저도 거죠? 처음 들어본 어떤 개념인데요. 네. 그레이트 모더레이션. 이 모더레이션이라는 단어, 뭐 정말 여러 가지 번역어가 있지만 완화가 그래도 속도를 낮추는 완화가 제일 적절한 것 같은데 네네. 이 대완화, 그럼 뭐가 그렇게 많은 감속이 있었느냐? 1980년부터 2020년까지 40년 동안 이 40년의 시기를 대완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40년 어땠나 우리가 돌아보면요. 네. 장단기 채권 금리가 꾸준히 하락하던 시기입니다. 네.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모더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통화 정책도 완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 네. 완화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물가 상승률 역시도 낮아졌습니다. 어. 물가 상승률 역시도 우리가 뭐 영어로는 페이스, 속도라고 얘기하는데 물가가 빠르게 오르는 그런 속도가 낮아진, 점점 줄어들었고 네네. 또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그 경제학 용어로는 얘기하곤 합니다. 네. 또 무역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 40년 동안 글로벌 경제가 또 안정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네네. 뭐 경기의 변동성,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하죠. 이 사이클이 그렇게 플럭추에이션, 흔들림이 적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경제학 전문가 집단에서도 경제 전망을 할 때 말이죠. 경제 전망을 할 때 보통 A 전문가가 3%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 B 전문가는 뭐 3.1% 성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망치의 분포 역시도 적었다는 것. 그만큼 경제 전망이 쉬웠고 불확실성이 적었다는 겁니다. 네네. 지난 40년 그러니까 80년부터 20년까지가 그랬다는 거고 그럼 20년 이후에 우리가 지금 한 4년째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4년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은 대완화 이후에 포스트 모더레이션 후완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네. 대완화가 끝났고 후완화 시대인 건데 초저금리 시대랑 비교하면은 시장 금리가 실제로 꽤 올랐고요. 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당연하게 뭐 체감하시겠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또 탈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거시경제 그리고 무역이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지난 40년보다 확실히 불확실성이라는 게 커진 듯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완화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에 맞춰서 새롭게 투자 전략을 짜야 된다 이런 주장이군요. 이 주장이 미국의 누빈 자산 운용이라는 곳에 나왔는데 네. 우리나라 분들은 누빈 자산 운용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국 교직원 연금 기금 그러니까 사학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산하에 있는 투자 운용사인데 1조 2천억 달러 그러니까 1.2 트릴리언을 운용을 하는데 예. 우리나라 돈으로는 1,700조 원 좀 안 됩니다. 근데 국민연금 기금이 1,000조 원 좀 넘었거든요. 올해. 네네. 근데 여기가 1,700조 원을 굴리니까 상당히 많은 자금을 굴리고 있는 네, 거예요. 상당히 그래도 어떤 권위를 갖추고 어떤 운용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네네. 이 운용사에서 연합 인포맥스에게만 특별히 어떤 이 보고서를 준 겁니다. 네, 이제 고객들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분석한 보고서인데 예.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을 지금 오늘 또 특별히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 누비 운용이 새로운 시대에서 투자자가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불확실한 투자 지형이니까 그래서 복원력, 그러니까 영어로 resilience라고 하는데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예. 이 복원력 그리고 적응력을 높이려는 투자자한테 네. 또 새로운 길을 찾고 있으니까 이 조언을 해주는 거니까 이 조언에 대해서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또 연합 인포맥스,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들려주는 거니까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 실제로 전문 투자자들, 기관 투자들이 대완화, 40년 동안 투자할 때 또 그 시대적 배경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떤 투자 전략을 짤 때 어떤 가정과 전제 그리고 관행, 프랙티스들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들이 이제 다 무력화가 됐으니까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후완화 시대 초반의 지금의 분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분위기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다이나믹이 많이 변했고 국가 내에서의 어떤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 다이나믹이 변했고 국가 간에도 어떤 무역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이나믹이 많이 변했는데 네. 특히나 가장 결정적이었던 거는 팬데믹,
팬데믹, 글로벌 보건 위기였습니다. 코로나 때. 네, 그렇습니다. 이 글로벌 보건 위기 후로 이제 대완화 시대가 끝난 건데 우리 팬데믹 때 다 겪어봤지만은 그때 각국 정부와 그리고 중앙은행이 엄청나게 경기 부양책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 부양책이 부작용이 있었던데 이 부작용이 결국 이 후완화 시대를 만들어낸 거고 역설적으로 안정성을 위해서 냈던 어떤 부양책들이 지금 불안정성을 만들어내고 불확실성을 만들어낸 그런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 최근에 국제 분쟁도 좀 빈번해지고 공급망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 경제 동맹 관계도 새로 재편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변화의 큰 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지정학적 문제도 말씀하셨듯이 불확실성을 많이 키우고 있고요. 네. 뭐 중동과 유럽에서의 갈등뿐만 아니라 미중 뭐 패권 경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불확실성이 있는데 물론 반사 이익을 얻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또 반사 이익을 얻기도 했어요. 뭐 조선업, 철강업, 뭐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주식들이 또 반사 이익을 얻기도 했고. 네. 근데 또 그만큼 또 피해를 보는 나라도 생기고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떤 국가는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순풍으로 작용하는데 어떤 국가에는 헤드윈드,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들이 글로벌 운용사들, 어마어마한 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선진국 그리고 이머징 뭐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했는데 이런 자산 배분 틀 자체가 깨진 겁니다. 지금 이제 깨져버렸고 네. 이러한 새로운 패권 경쟁과 어떤 지정학적 갈등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면 글로벌리 자산 배분을 잘할까 그래서 위험을 분산시킬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고물가 상황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 물가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 중앙은행 역할이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중앙은행이나 혹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 진단이 나왔습니까? 네,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메시지인데요.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물가 통제력에 인플레이션 컨트롤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리스펙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예. 근데 이거는 사실 저희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의 총재 이창용 총재 입에서도 가끔씩 나온 이야기입니다. 중앙은행 예를 들면은 최근에 뭐 농산물에 대해서는 어떤 구조적인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수입을 늘린다든지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 중앙은행이 물론 물가를 잡아야 되지만은 근데 한계라는 게 뚜렷한데 네 가지 구조적인 트렌드 때문입니다. 네. 하나는 탈세계화, 두 번째는 고령화, 그리고 에너지 전환,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그 재정 적자 지출 이건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자면요. 네.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까지 이제 글로벌 무역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2008년, 9년 이때까지요. 그러니까 무역이 막 성장하다가 정점을 찍고 꺼지는데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로 예를 들면 미국에서 많은 실직자가 발생하면서 거기서 이제 뭐 글로벌 엘리티시즘에 대한 어떤 반감도 있었고 뭐 이런 거면 정치적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경제 채널이지만 그러면서 좀 정책적 기조가 바뀌고 그리고 탈세계화 발언이 그때부터 시작이 어떻게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탈세계화라는 게 저임금 국가에서 물건 만들어서 물건을 싸게 소비하는 게 원래 세계화였고 우리가 같이 잘 사는 거였는데 이제 저임금 국가에 나갔던 공장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니까 미국으로 다 가니까 당연히 생산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세계화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어떤 흐름이었는데 이 흐름 자체가 깨져버린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 통제력을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발휘할 수 없는 거고 이제는 네. 둘째로는 에너지 전환인데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막 바뀌어야 된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석탄, 석유 그만 쓰자 하는데 근데 신재생 에너지로 바뀔 것이더라도 원자력 발전소 지어야 되고요. 해상 풍력 발전소 지어야 되고요. 태양광 발전소 지어야 됩니다. 네. 아무튼 신규 투자라는 게 돼야 되고 신규 투자는 결국 수요를 의미하고 수요의 확대는 물가 상승 압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석유 가격을 많이 우려했다면은 점점 이 녹색 광물이라고 하죠. 배터리 소재인 니켈이나 아니면 리튬 이런 것들의 가격에 대해서 점점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게 또 희소한 희토류인데 이런 것들에 또 막 널뛰다 보면은 또 우리가 또 물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되는 뭐 그런 흐름이 또 있습니다. 이게 네. 에너지 전환 때문에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 압력을 어떻게 금리 상승만으로도 뭐 대처하기 어려운 이런 흐름이라고 할 수 있고 네. 또 고령화인데 고령화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일할 사람이 이제 없다는 거고 없어졌다는 거죠. 저출생 고령화라는 게. 예. 근데 경제학에서 뭐 당연히 얘기하는 게 노동 공급이 적으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면 노동력의 인건비가 비싸지겠죠. 그럼 당연히 그 노동자가 만드는 물건값도 비싸지는 겁니다. 고령화 역시도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그런 영향 중 하나다.
그리고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모두가 다 알고 있겠지만은 재정 적자입니다. 네. 지금 미국도 굉장히 재정을 어떤 적자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돈 풀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뭐 경제학에서 화폐 수량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뭐 통화량이 많아지면은 물건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뭐 이런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중앙은행이 물가 통제력에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요새 이제 인공지능 열풍이 뜨거운데 이 인공지능과 물가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네. 우리가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은 물가가 상승 압력을 좀 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네. 왜냐면은 두 사람이 할 일을 저만 하면 되니까요. AI가 있으면 그럼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물가 하방 압력이었는데 이게 양날의 검이라고 이제 누빈 운용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AI 산업 성장에도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하듯이 신규 투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AI라는 게 뭐 어떤 두뇌로 표현되지만 이렇게 공기 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연히 눈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텐저블한 어떤 유형의 자산이라고 뭐 AI를 어떻게 굳이 꼽자면은 반도체라던가 통신 설비,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짓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돈이 들어가고 뭐 자재가 들어가고 전력이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야 되고 당연히 땅도 필요하고 네네. 뭐 이런 역시 또 수요의 창출인데 물가의 상승 압력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네. 실제로 그런 데이터 센터 건축비가 만만치가 않은데 또 무엇보다도 건축비도 건축비인데 데이터 센터 운용할 때 전기 먹는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력이 워낙 많이 어마어마하게 먹으니까요. 들어가는데 이게 또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또 흥미로운 게 있는데 이 채권 투자에 대해서도 꽤 이 신선한 주장이 나왔다고요. 네. 이 국채 투자에 대해서 좀 새로운 관점을 제시를 했는데 네. 워낙에 이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게 또 생기다 보니까 원래는 국채라는 게 포트폴리오 다각화 목적에서 국채를 이제 사기도 하는데 전문 투자들이 그때 이제 국채는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늘 생각하고 네. 하는데 물론 안전자산입니다. 이 선진국 국채, 미국이라던가 우리나라 국채 정부가 디폴트, 빚을 안 갚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네, 디폴트 그렇죠. 리스크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프리 내셋이다, 무위험 자산이었다, 미국채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근데 실제로 미국채에 투자했던 아마도 작년 하반기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꽤 심장 쓸어내리는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금리가 내려갈 거라 생각하고 투자했는데 금리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아직. 네. 6번 연준이 내린다 했는데 이제 올해 한 번 내릴까?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근데 미국채에도 금리 리스크라는 게 있는 것이고 장기 투자자여도 금리 리스크를 고려해야 되고 자본 차익을 얻기 위해 했던 그런 개인 투자자여도 이건 굉장히 어떤 리스키가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또 두 번째로는 이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가 깨졌다 이런 건데 네. 주식은 원래 위험자산이고 국채는 안전자산이었고 서로 반대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주식이 오르면 채권도 오르고 주식이 내리면 채권도 내리는 뭐 이런 양의 상관관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투자 전략을 또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